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오전 프레스룸 라이브 유한솔입니다. 뉴욕의 밤에서 서울의 아침까지 함께해 봅니다. 오늘도 뉴스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발갑지 않은 성장 소식에 3대 지수는 또 한 번 일제히 밀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일단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다우지수입니다. 173포인트 떨어져 45,947에 마쳤습니다. S&P 500은 33포인트 하락한 6,604, 나스닥도 113포인트가 밀리면서 22,384의 종가를 찍었습니다. 2분기 미국 GDP 성장률 확정치가 3.8%, 1분기 역성장을 극복하고도 남는 깜짝 성장입니다. 수입 감소와 함께 소비 지출이 살아난 결과라는 점이 의미가 있는데요. 관세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거, 금리 인하 명분을 떨어뜨렸습니다. 여기에 AI 산업을 둘러싼 거품론도 여전했죠. 종합적인 위험 회피 심리가 감돌았던 간밤의 뉴욕이었습니다. 그 여파가 국내 증시에도 뚜렷합니다. 하락폭을 키우는 코스피, 한때 3,400선도 위태했는데요. 최신 기준 57포인트 떨어진 3,413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1포인트 내려서 841 현재 기록 중입니다. 미 금리 인하 기대 약화에 한미 통상 협상의 불확실성도 우리에겐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네이버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자회사로 편입할 거란 소식이 어제 전해지면서 주가가 10% 넘게 뛰었죠.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 중인 가운데 오늘도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사주 소각 전에 단기 매매로 재미를 본 임원이 있다. 올 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삼성화재 직원들 사이에 불거진 의혹인데요.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주환원 차원의 자사주 소각 공시 직전에 삼성화재 한 임원이 두 차례에 걸쳐 3,100만 원어치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소각 후에 주가가 뛰자 팔아서 8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걸로 드러났는데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삼성화재 측에 의해서 수익이 전액 환수됐습니다. 이렇게 금융사 임원까지 내부자 단기 매매 거래에 손을 대는 실정에 이걸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포티를 아시나요? 구매력,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젊은 취향의 40대. 2010년대 중반에 처음 등장한 말인데요. 요즘엔 부정적 의미가 한층 강해졌습니다. 저도 40대인데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비싸고 좋은 것들을 걸쳐도 볼품이 없고 젊은 척한다. 특정 세대를 조롱하는 멸칭으로 전락한 겁니다. 이 배경을 설명해줄 통계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국민 이전 개정을 보면요. 생애 16살 때 적자 규모가 가장 커졌다가 28살의 흑자로 전환을 합니다. 노동소득이 가장 큰 45세의 흑자 규모가 정점을 찍습니다. 영포티의 구매력, 그 배경에 높은 현금 창출력이 있다는 거죠. 일종의 밈이지만 너무 과해서 세대 갈등을 조장한다,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61세. 의료비 지출은 늘고 노동소득은 점점 줄어듭니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 모두는 나이를 먹죠. 서로 갈라서고 혐오하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개그계의 대부 전유성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년 76세, 지병인 폐기흉이 악화했다고 하는데요. 최근까지도 대중과 활발한 소통을 유지해왔던 선배 희극인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후배들과 대중들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1969년 방송작가로 처음 데뷔한 고 전 씨, 개그맨이라는 말을 처음 쓴 걸로도 잘 알려져 있죠. 단순한 웃음을 넘어서 코미디계 새 패러다임을 제시한 선구자였습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개그, 소극장 개그 활성화 등 현 희극 문화의 기틀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인데요. 그 유산, 생전에 유쾌했던 모습을 저희는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내란 특검 추가 기소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했죠. 85일 만에 법정에 이렇게 서게 됐는데요. 짧아진 머리에 조금은 수척해진 모습, 최근의 모습이 이렇게 공개됐습니다. 알려진 대로 언론사 촬영과 중계가 허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재판 개시 전 모습과 선고 장면을 넘어서 재판 과정 전반을 중계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죠. 다만 생중계가 아닌 녹화 중계 방식입니다. 지난 탄핵 심판 때처럼 지연 중계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의 육성 진술도 직접 들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재판부가 보석신문 중계는 허용하지 않았죠.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영상으로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소식도 이어지는 저희 MBN 뉴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이번에 경제 라이브입니다. 경제 뉴스들을 깊지만 쉽게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강민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나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속 협상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액을 놓고 그 방식을 놓고는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이 3,500억 달러에 대해서 선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Because of the tariffs that are coming in, the deals that are being made, $950 billion in one case, $950 billion where previously they paid nothing. We have, as you know, in Japan it's $550 billion, South Korea is $350 billion now. That's up front.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 대미 투자 금액 3,500억 달러를 선불, 그러니까 업프론트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이런 내용이 나온 건가요? 네, 방금 이제 틱톡에 대해서 나름 기세가 등등하죠. 네. 틱톡이라는 게 중국 회사인데 미국에서 이런저런 워낙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와중에 미국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다라고 트럼프가 초반부터 이걸 압박을 해서 미국 내 사업권은 미국 회사가 가져가겠다라고 했고 이 압박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사인을 해서 네. 아마 미국의 사업부들은 이제 틱톡의 미국 사업부는 이제 미국 회사 또 미국이 소유하게 될 것인데 이제 그 다음에 저 발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거에 관한 지금 행정명령에 서명을 네, 서명하면 뒤에, 단뒤에 네. 저 발언을 한 건데 네. 일본의 5,500억 달러 그리고 우리 한국의 대미 투자 지금 3,500억 달러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업프론트 선불 입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게 지급 보증, 대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절대 그런 것도 없고 무조건 현금 지급이고 그것도 뭐 일종의 선입금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저 발언을 왜 저 대목에서 했는가? 네. 실은 우리나라 우리 한국 정부도 지금 거의 마지막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타임 또 로이터 통신 인터뷰를 통해서 3,500억 달러 현금으로 입금하면 우리는 뭐 탄핵당한다 아니면 IMF 외환위기 온다. 우리도 완전히 저거 수용 못하라고 끝판왕을 그니까 여기에서 오히려 미국 정부도 무슨 그렇다고 그럼 우리도 강대강이다라고 해서 선불에 대한 입금 나왔고요. 그 전에 오늘 아침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또 하워드 러팅이 상무장관이 3,500억 달러 아니야. 더 가져와. 증액을 오히려 우리 협상을 하는 단에서 증액을 요구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네. 진짜 그야말로 한미 관세 협상이 강대강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얘기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한미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는 소폭 증액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실 이걸 압박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교수님, 이거는 이 선불 트럼프 대통령이 선불 얘기를 했고요. 또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관세 인하의 선제 조건이 이거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한 거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선불이라는 거는 아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3,500억 달러의 그게 이제 우리나라 GDP의 5분의 1에 해당하고 또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과 거의 맞먹는 액수죠. 이것을 한꺼번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것이고 이것을 투자하려면 단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굳이 하려면 네. 이것도 실제적으로 단계적 투자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금액이 너무 갖고 크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불가능한 이야기를 했냐 본인도 모르지는 않을 텐데 네.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 업프론트라는 영어 단어를 씀으로써 우리나라는 선불이죠. 미국 사람들한테 내가 승리를 했다, 내가 뭔가를 했다. 이 정치가로서 약간의 거짓된 이런 단어를 씀으로써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게 첫 번째가 아니었나.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협상에 유리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제 한국에서 보기에는 이제 3,500억 달러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이제 보증의 형식입니다. 네. 투자는 미국에서 하고 만약에 이제 투자가 실패를 해서 그 투자액을 이제 받지를 못하면 한국이 보증을 서주겠다. 이것은 미국에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더 세게 나가려고 일종의 선불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더 투자를 액수를 늘려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도 솔직히 우리나라 경제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예, 하는 알고 걸까요?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이제 경제에 똑똑한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이것은 협상을 하기 위한 트럼프 정리의
그냥 전략적인 면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방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선불이란 표현이 업프론트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주는 방점이 있다라고 그 얘기만 있었거든요. 뒤에 that's 업프론트라고. 그러면 이 말이 정말 선불 너네 돈 현금으로 내 이런 의미가 아니고 뭔가 또 다른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다고도 예.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국민들한테 이 업프론트라는 단어가 쏙 머릿속에 들어오는 단어거든요. 예. 그래서 뭐냐면 이제 정치인으로서 뭔가 성과를 알려주기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백악관에서 이렇게 발언한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아는데 3,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려면 실제적으로 우리 외환 보유고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IMF 같은 사태가 또 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미국 은행한테 빌려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빌리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를 리가 없는데 경제 전문가들이 그리고 네. 비즈니스를 했던 그 CEO를 했던 트럼프도 모를 리가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대한민국을 좀 약간은 우롱하는 그런 언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앞으로 그러면 시나리오를 좀 상상을 해보면 예상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쉽지 않다고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얘기를 한 거나 전달을 한 상황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협상의 묘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자체가 안 된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우리에게 원하는 또 다른 것이 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은 네. 이게 안보의 사안이든 뭐든 또 하나의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다른 영역인 거죠. 우리한테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뭘 고쳐야 되는데 그거 하나를 얻어내려고 여기를 때리는 마치 성동격서 같은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워낙 특이한 것이고 그건 아마 우리 협상단과 미국 측의 정말 내밀한 이야기니까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유리한 조건을 끌고 가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를 때렸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평이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럼 협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3,500억 달러를 안 밀린다고 하면 한 800억 달러, 900억 달러 연 기준으로 일단 4년에 걸쳐서 입금을 한다고 치고요. 전한 1,0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통화 수합을 얻어내는 이 정도의 방법으로 딜을 한다면 그래도 달러 통화 수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보험을 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 환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3,500억 달러 한 번에 선입금은 아니지만 4년 내에 입금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난관을 풀어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국 측의 행태는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네. 그러니까 경제를 조금만 알아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게 뭔가를 좀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환율 있잖아요. 1,410원까지 오늘 올랐습니다, 교수님.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제 미국의 이제 통계 자료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생각보다 미국의 고용 지수, 그 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트럼프의 위험성이 우리나라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미국한테 가장 위험성이 큽니다. 네. 물가도 오를 것 같고 경제도 불안정한 것 같은데 미국 경제는 왜 이렇게 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예상하는데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2%를 넘는 경제 성장률을 계속 보이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트럼프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 전까지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하고 또한 기초 체력이 가장 우수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 여파로서 경제 성장률을 지금까지 계속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트럼프 정부는 이것이 결국 트럼프 정부의 성과라고 선전을 하겠죠. 늘상 그래 왔지만은. 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번에 경제 성장률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옴에 따라 경제 성장률 수치가 높으면 경제가 잘 돌아가면 자국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식으로 우리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화폐 가치가 올라감으로써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니까요. 예, 그렇게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한테 뭐 그렇게 나쁜 영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냐면 관세도 많이 늘고 그래서 상당히 수출이 어려운데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그러나 잠시나마 우리나라 물건을 미국 시민한테 싸게 팔 수 있으니까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그래서 나쁜 소식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것이 이제 또한 이제 환율이 이제 자기네 화폐 가치가 오르는 걸 이렇게 바라지는 않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뭐냐면 수출 위주 그리고 수입을 억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환율 전쟁까지도 나중에는
직면을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 관세 협상 이슈가 나오면서 환율이 더 오르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예, 그 분석도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건데 결국 미국 달러가 강세를 해서 환율이 올랐냐 아니면 원화가 약세를 해서 환율이 올랐나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두 가지 현상 다 환율이 오르는데 일단 여러 가지 분석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차원에서 환율이 오른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올랐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미국의 경제에 통계가 잘 나와서 올랐다는 분석이 약간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전망은, 원달러 환율 전망은? 원달러 환율 전망은 상당히 제가 어렵지만은 실제적으로 정말 이제 관세 협상이라는 것이 트럼프가 정말 막 나가는 그런 거거든요. 말도 막 막 나가는 거라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말도 정말 논리적으로 뱉지도 않고 이렇게 불확실하죠.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불확실성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그런 것이고 하지만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는 뭐냐면 트럼프 정부가 이제 자기네 달러가 강세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1,400원대로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엔 총회를 참석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으로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오프닝 벨도 울렸고요. 또 월가 거물들을 상대로 한국 주식시장 IR, 그러니까 PR 같은 것을 했습니다. 보시죠. 저희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시장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오늘 이렇게 부탁을 드리긴 하지만 이게 분명히 한국 시장 좋아질 건데 물론 제가 100%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먼저 많이 좀 사놔야 이 시장이 개선되었다는 이익을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누릴 텐데 너무 빨리 들어오실까 봐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분명히 한국 시장이 좋아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뉴욕 증권거래소는 200년이 넘은 곳입니다. 미국 경제 발전의 어떤 상징적인 곳이기도 한데요. 한국 대통령이 몇 차례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한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 건 처음이라고 해요. 네, 뭐 첫 번째 사례고요. 역대 정부 중에서 주가 부양에 가장 진심인 정부가 이재명 정부이기도 하고 네. 대통령 입에서 PBR이란 이야기, PBR이란 단어가 나온 것도 제가 보기에 첫 번째 본 그런 대통령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에 가서도 뉴욕 증권거래소 그 중에서도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 설명의 방식입니다. 네. 방문이야 이명박 대통령도 했고 뭐 김대중 대통령도 했고 했는데 이건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주목할 만한 그런 행사이기도 한데 네. 다만 이번 주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겠죠. 상황을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환율이 오르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순매수 행진을 보였거든요. 네. 1,380원, 90원, 1,400원대에도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9월만 6조, 5조 이상을 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단 놓고 보면 환율이 1,410원대 가면서 외국인들 순매도도 상당히 크고 오늘 어쩌면 3,400이 깨질 수도 이런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다음 주 국면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제 환율이라는 복병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도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코스피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외국인 자금 없이는 또 힘들거든요.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달러 얘기도 잠깐 하면 우리 원화가 지금 유독 약세거든요. 네.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 자체는 떨어지고 있고 유로화는 상대적으로 강세였기 때문에 전이 원달러 환율에는 분명히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이 우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넘어가고 다음 주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환율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것의 향방이 실질적으로 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코스피 5,000포인트의 또 중요한 관건이 가는 첫 번째 관문이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거기에 오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는 월가의 거물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였잖아요, 교수님. 여기에 보니까 월가 글로벌 큰손 투자자들이 대거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일단은 이제 참석자들을 보면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면 시티그룹 최고 경영자 제인 프레이저 그리고 핌코의 이제 최고 경영자 로만 등 그 대표적인 월가의 인물들이죠. 이런 분들이 한 20여 명이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성공을 했다.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 관심이 많고 또한 대통령이 홍보하기에 상당히 좋았다.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대한민국 산업에 대한 홍보인데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주가 환경이나 기업 환경을 좋게 하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월가에서는 투자를 하냐 이런 메시지를 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첫 번째 얘기한 게 제가 볼 땐 좀 인상적인데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겠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일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봤을 때는 늘상 이제 북한이랑 대치하면서 저도 그 세대고 네. 그 세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위협적인 국가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 투자자가 봤을 때는 한국의 투자이 가장 어려운 첫 번째 위험 요소가 북한에 대한 위협성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독재 권력이 센 나라고 또한 가장 위협적이고 불확실성이 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대통령이 이것을 첫 번째로 얘기를 해왔고 국정의 과제로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할 테니 안심하고 투자해라.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또한 대통령이 말한 것이 이제 배당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개혁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이 대통령이 한국 주식이 저평가돼 있다면서 해소할 정책은 예외 없이 다 추진하겠다라고 말한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저평가되어 있는 게 분명하죠. 그 첫 번째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또 한 가지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기도 한데 기업 경영이나 지배 구조가 매우 불투명하다,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장의 불공정성이죠. 뭐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다 바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개선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아쉬운 거는 아직 모건 스탠리 지수에 대한민국 시장이 편입되지 못한 거죠. 모건 스탠리 혹시 오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뵙고 싶었는데.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MSCI 편입 이 선진지수 편입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를 찾으면서요. 네. 이 사실 우리 MSCI 선진진 지수 여기에 편입된다는 얘기는 2000년대부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된 건가요? 그렇죠. 아마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다는 의미가요. 세계에서는 펀드 매니저가 자기 재량권으로 운용하기도 하지만 일종의 지수, 인덱스라고 하죠. 그 인덱스 그대로 투자하는 이때는 훨씬 더 큰 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우리 코스피, 우리 한국 증시가 MSCI의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다라고 하면 그 지수 수익률을 그대로 쫓아가게 되는 그런 큰 돈들이 거의 기계적으로 한국 주식을 사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조건이 많죠. 뭐 공매도라든가 외환 시장도 24시간 열려야 된다든가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하나씩 수정하면서 도전을 하고 있는데 번번이 실패를 한 거고요. 네. 지금과 같은 정부의 이 부양책과 노력이라면 또 고칠 그런 용의가 있다면 아마 이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좀 우리의 좀 이 진위를 좀 받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외국한 거래 시장 시간 제한도 없애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이 대통령의 발표가 정말 이 월가의 큰 손들이 관심을 가질만 할까요? 예, 관심을 가질 만한 발언들입니다. 제가 이제 모건 스탠리 지수에 대해서도 연관이 돼 있는데요. 그 모건 스탠리 지수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지수에서 포함이 안 됐고 지금 신흥국 지수에만 포함이 돼 있어서 네. 이것을 이제 선진국으로 올리려고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경제 발전 수준 여러 가지를 보는데 다른 조항은 좋은데 문제가 되는 게 외환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외환 시장에 대해서 시간대를 외환 시장을 한국의 영업 시간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것을 뭐냐면 외국인들이 접근할 수 있게 그 시간대를 24시간으로 거군요. 바꾼다.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네.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일단 외환 시간의 접근성이 낮게 된 우리나라의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지수에서는 선진국 지수에 포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수에서는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IMF를 겪은 나라입니다. 그 IMF의 트라우마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외환 보유고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이 셉니다. 그런 법 규제가 세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자신이 있다. 어느 정도의 규제를 풀어도 또 외국인 투자자가 자유롭게 달러와 원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투자 거물들을 향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IR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민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을 상상하는 게 요즘 내 일상이 되고 너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따라 웃고 있는 걸 너의 행동에 설레어 하고 뒤척이다가 지새운 맘이 많아지는데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종일 함께면 질릴 텐데 나 돌아서도 온통 너인 건 아무래도 사랑이 네, 뭐 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이어집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함께 해볼 텐데 일단 박진아 아나운서가 오늘 어떤 분 모셨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사찰에서 짝을 지어주는 인기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프로그램의 기획자이자 더불어 대한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또 서울 연화사 주지를 맡고 계신 묘장 스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스님 모셨으니까 오늘 저희 인사는 합장으로 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묘장 스님과 함께합니다. 요즘 말 그대로 장안의 화제입니다. 인기를 끌고 있는 템플스테이 미팅 나는 절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1박 2일 동안 불교 경내에서 남녀 간의 만남을 겸해서 수행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청 열기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24명 뽑는데 2,600여 명이 지원을 했다고. 저희 네. 제작진 지인은 몇 번씩 떨어졌대요, 지금. 맞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선정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게 목표가 저출산을 좀 해결해보자 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고맙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관심이 좀 이제 혼인에 대한 성사율이라든지 사회적 분위기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렇게 혼인은 고사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을 뭐 찾아서 만나는 것조차도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나는 절로에 나가면 말 그대로 마음이 좀 절로 열리나 봐요. 네, 커플 성사율도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고 하고 실제로 결혼까지 이르는 커플들도 꽤 많다면서요? 네네. 지금 제가 이번 달에만 받은 청첩장이 2장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내년에도 지금 예정 커플들이 네. 한 3커플, 5커플 정도 준비하고 있고요. 네. 제가 처음에 1호 커플이 중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처음에 청첩장을 주길래 네. 11월 달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10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이분들이 1호 커플이겠구나 했는데 두 번째 청첩장 가져오신 분은 이미 혼인 신고를 하고 가져오신 어이구. 거예요. 예. 1호 커플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새치기가 됐군요. 약간. 네네 또 2세를 벌써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네. 우수한 1호 커플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선례가 아주 좋게 남았습니다. 성사율이 꽤 높은데 뭐 그 비결로 좀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네, 저희는 약간 결혼에 대해서 좀 준비되신 분들이 좀 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지 약간 내향인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마 다른 데서는 잘 성사가 안 되는데 네. 절에 오시는 분들은 남자든 여자든 전부 다 내향인 분들이셔서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를 해주고요. 네. 오히려 자신과 생각이 같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감동을 받으면서 네. 빠르게 커플이 되고 결혼을 준비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좀 내성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욕구와 고민이 굉장히 큰 분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내향인 분들이 많이 좀 응모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용기 내서 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절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진 현실 커플, 이른바 네. 현커라고 하죠. 이분들에게 스님들이 공약을 내세우셨다고 들었어요. 네, 의도치는 않았는데 네. 그 이제 해당 사찰에 되게 아름다운 절들을 저희가 찾아가거든요. 네. 가을이면 단풍이 아름다운 절, 아, 또 뭐 겨울이면 눈이 아름다운 예. 절, 네. 봄에는 꽃이 아름다운 절을 너무 찾아가요. 예쁘죠. 네. 근데 그곳에 이렇게 청춘 남녀들이 오니까 스님들이 이렇게 인사말 해주다가 기분이 갑자기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오. 네. 그렇게 공약을 거십니다. 어떤 어떤 공약이에요? 현실 커플 하면은 데이트 비용 뭐 오. 내주겠다. 와. 실제로 결혼하면
뭐 이렇게 100만 원 오, 진짜요? 뭐라도 하나 사주겠다 이러면 우와. 그게 지금 1호 커플이 네. 백양사 주지심을 찾아가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공약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네. 꼼짝없이 주셔야 되는데 받으러 가겠다고. 사제를 털어서 직접 주신다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결혼한다고 찾아오는 게 막 엄청 달갑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아니 저 다 와도 아마 스님들은 너무 기뻐하시고 네. 응원해 주실 겁니다. 이게 이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 게 얼마 전에 다른 유튜브 채널에 나오셨을 때 네. 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다른 커플의 고민도 상담을 좀 해주신 적이 있다고. 아니 뭐 일종의 AS도 지금 하고 계신 걸까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되게 중요한 게 이 커플이 아름다운 사랑을 갖고 가다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는 게 목표거든요. 예. 네네네. 결혼보다 아이가 더 중요해요. 저희한테는. 이제 그런데 결혼의 과정이 사실 문턱이 여러 단계가 높더라고요. 그렇죠. 부모님 뭐 아무튼 되게 뭐 할 게 많은데 그러다가 또 서로가 마음 다쳐서 싸우기도 하고 저희는 그것까지도 좀 치료해 주겠다. 아. 그래서 다투면 와라. 그래서 상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오면 남자한테는 뭐 이렇게 여성을 대할 때 마음가짐 네. 그런 걸 많이 일러주고요. 예. 보통 보면 너무 이제 결혼에 대한 로망이 너무 커요. 네. 너무 행복한 것만 사실은 꿈꾸는데 그거보다는 그 삼나무와 참나무는 서로의 그늘에서 살 수 없다 보니까 서로 어느 정도 좀 떨어져서 예. 이렇게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고요. 그러면 다들 조금씩 마음이 풀리고 네. 다시 또 예쁜 사랑 키워갑니다. 잠깐 해주시는 말씀에 뭐 기혼자의 막 가슴이 울리고 있습니다. 네, 인기의 비결을 또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남녀가 이렇게 만남을 갖는다는 독특한 설정의 지금 같은 진심 어린 이런 AS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름 덕을 좀 잘 봤다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인기 예능 프로그램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네네. 나는 절로라고 지었는데 네. 이 프로그램 명 자체가 화제가 되고 있고요. 사실 프로그램 이름이 처음부터 이거는 아니었죠. 처음에 인기가 좀 없던 시절도 있었다면서요? 아우 인기 없던 시절이 10년입니다. 그렇게 길었어요. 만남 템프스테이로 했는데 네. 그때는 템프스테이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절에 무조건 세팅을 한 거예요. 남녀가 데이트하려고 왔는데 이 강의가 한 2시간 가고요. 네, 밤 9시면 무조건 잠을 자야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108배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뭐 만남이 이루어지기가 힘들겠네요. 물리적으로 네. 힘들었고요. 아침부터 피곤해가지고 그 상대방의 이 마음을 쏟을 기운이 없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또 하겠다고 기획안이 왔는데 네. 저는 그 되게 안 될 때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막 미달이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대타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 또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할 거야 하니까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 굉장히 깊이 우려하고 있던 그러셨군요. 상황이어서 네. 똑같이 하면 똑같이 사람 아무도 안 온다. 아. 뭐든지 바꾸자. 이름부터 프로그램 전체적인. 그래서 그 이름은 어떻게 지어지게 됐냐면 이 프로그램 하겠다고 미리 인스타에 올리니까 예. 댓글에 만남 스탬프스테이 그러면 나는 솔로, 나는 절로네 이렇게 한 거예요. 요즘 SNS 댓글창이 뭐 싱크탱크예요, 거의. 아무튼 그분의 아이디어에서 차용을 해가지고 이름도 바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뭘 의미한지를 한 방에 알아듣는 직관적이죠.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이름을 쓰기 시작을 했고 사실 그거 말고도 저희가 많이 바꿨어요. 이름 말고 또 어떤 게 바뀌었나요? 9시면 무조건 잤잖아요. 네네네. 그랬다고 했죠. 재웠는데 보니까 9시가 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대웅전 뒤편, 부처님 뒤편에 속닥속닥 네. 왜 그늘진 곳을 찾아가는지 전 저로서는 이해가 할 수 없는데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네. 아 저분들이 진짜 사랑을 찾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네. 그럼 우리가 공식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그 해당 사찰의 스님들께 요청을 합니다. 11시, 12시가 넘어도 그 남녀가 이렇게 어울려 다녀도 네. 못 본 척 해주셔라. 이례적으로. 네. 그래서 스님들이 네. 눈을 꼭 감고 밤에 다니십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불교 채널에서 하셨을 때 진행자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부처님하고 관세음보살님은 뒤통수에도 눈이 달려 계신데 다 보고 계셨을 거라고. 다만 좀 훈훈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리고 또 여성 신청자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128대 1이라고 들었습니다. 굉장한 경쟁률을 보였는데 궁금한 게 이 참가자를 뽑는 기준인 것 같아요. 신청 자격이 따로 있나요? 저희는 저출산 대책으로 하기 때문에요. 예. 그 이제 자기 소개서 넣을 때 네. 저희는 아이를 두
셋 뭐 이렇게 낳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쓰면 바로 가산 점수 올라가요. 예비 출산 부부로. 그럼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네. 사실은 신청자에 19살도 오고 그래요. 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죠. 네네. 결혼 정년기 정말 이미 다 되어 있고 좋은 짝만 있으면 네. 바로 갈 사람들을 네.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결혼 정년기 이후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거의 2030 위주로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것 네, 같아서 네. 요즘 인기를 많이 얻다 보니까 이제 40대, 50대들 가운데서도 나도 좀 참가하고 싶다 네, 네. 이렇게 민원들 많이 제기한다고 하는데 2030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 이분들은 왜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이 폭주합니다. 네.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꼭 우리 해달라. 뭐 제 인스타에는 DM으로 예. 이제 결혼을 한번 했는데 돌아왔다. 근데 아이는 없다. 나 같은 사람도 꼭 해달라라고. 뭐 돌싱 특집 이런 것도 있을 때가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다 해봤거든요. 네. 20대 했고요. 뭐 이렇게 되게 5살 이내에서만 저희가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래야 서로가 세대가 차이가 없으니까. 네. 근데 40대를 제가 해봤어요. 해봤는데. 아 해보셨어요? 네,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서로가 남녀가 서로 만나면 약간 되게 설레임이 있어야 네. 되잖아요. 설레임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 남녀가 만나게 하면 제가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걸 나눠봤더니 분명히 뭔가 데이트한 느낌이 나야 되는데 네. 회사 미팅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아니 밤이 됐더니 네. 밤에도 이제 보통 20대를 네네. 해보면 네. 새벽 2시까지 잠을 안 잡니다. 그리고 남녀가 계속 얘기를 해요. 네. 네네네. 근데 40대는요 10시 되니까 잘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우리가 끌어올려서 네. 파티하는 시간처럼 즐겁게 세팅을 해줬더니 네. 급 회식하는 느낌으로 아이고. 바뀌어서 너무 어렵다. 생각하는 그림이 좀 나오지 않나요?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뉴스 라이브에서도 오늘 영포티 얘기했지만 더 이상 세력만큼은 이제 40대, 50대가 영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소통 창구를 좀 찾아보라는 묘장 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조금 확장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나는 절로 같은 시도가 불교에 대한 이 세간의 고정관념을 많이 깨고 있는 것처럼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불교의 어떤 대응 방식도 조금은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개그맨 윤성호 씨의 부캐 류진 스님이 또 신드롬을 일으킨 네. 적이 있었잖아요. 불교 박람회 이런 데만 가봐도 굿즈에 뭐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정말 많고 그러다 보니까 2030 세대를 아주 심심찮게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네, 저희가 불교 박람회를 했을 때 예. 출가 체험 부스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때는 이제 스님과 출가 상담을 하고 예. 그리고는 머리카락을 실제로 잘라요. 다는 안 자르고 한번 잘라보는 거예요. 그걸 잘라보는 건데 그때 20, 30대 여성들이 줄을 엄청나게 쓴 거예요. 네. 거의 뭐 한 100m 가까이 서서 저희로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준 것에 대해서는 되게 고맙고 네. 근데 불교가 오랫동안 젊은이들과 좀 우리가 소통이 부족했나라는 저희 반성도 좀 했고요. 네. 근데 원래 낯설음은 새로움 또 힙함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많이 낯설은 느낌인가 보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지금은 더 친근하게 가까이 가려고 네.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개그맨 김성호 씨가 이제 부캐로 뉴진스 활동을 해도 네네네. 저희는 뭐 넓게 포용을 하고 예. 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시라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스님께서도 예상을 못 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불교가 힙해지고 있다. 이런 수식어를 불교 앞에 붙이게 될 거라고 많이들 상상을 못 하셨을 것 같거든요. 요즘 이제 젊은 세대의 관심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절로가 아니더라도 템플스테이 자체도 인기를 굉장히 많이 얻고 있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 대학가 내에서는 이제 대학 동아리도 많이 생기고 맞아요. 있다고 하는데 네. 젊은 세대를 어필하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어필하고 있는 불교만의 진짜 매력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게 항상 마음을 제일 중요시 여기거든요. 네. 내 마음의 평안.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의 젊은이들은 되게 네. 집에서 곱게 자랐어요. 그래서 선진국의 아이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 윗대 어른들은 개발도상국의 어르신들, 중진국의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예. 근데 그런 세대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불교는 자기 자신을 제일 1순위에 두고 하니까 네. 자존감이 높은 젊은이들한테는 그런 감성적으로 되게 어울리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불교적 메시지들이 되게 많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 네. 지금 젊은이들은 자신에게 관심이 많아요. 네. 본인의 행복,
본인의 즐거움, 그것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런 메시지를 불교가 주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세대를 초월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또 스님께서는 에세이 책을 출간을 하셨는데 책 제목이 인연 아닌 사람은 있어도 인연 없는 사람은 없다입니다. 스님의 네. 어떤 사유가 담긴 책일까요? 네, 불교적으로 보면 인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인연이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결혼과 사랑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네. 부부 관계라는 것이 꼭 사랑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막상 살아보면 뭐 엄마와 자식 같은 사랑도 있고 또는 뭐 스승과 제자 같은 사랑도 있고 친구 같은 사랑도 있고 다양한 사랑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사랑을 찾을 때 꼭 그런 이성적인 사랑은 아니다 하더라도 네. 그런 친구 같은 사랑을 또 맺어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뭐 내가 이렇게 돌보는 그런 사랑도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예. 사랑의 폭을 좀 넓게 한번 보셔라. 네. 그래서 다양한 사랑의 관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내 사랑을 축소시키지 말고 넓게 많은 분들을 포용해서 거기서 네. 짝을 찾아보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랑과 인연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 아끼지 말고 좀 잘 쓰시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는 전로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사랑을 하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에게 또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고 계신데 자, 짝을 찾고 있는 분들 또 더러 이제 불교에 관심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끝으로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내 곁에 있는 사랑이 최고 귀하고 좋은 사랑이에요. 예. 그래서 그 곁에 있는 사람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좀 볼 수 있는 눈을 길러 주시고 네. 또 사랑이라는 것은 꼭 주는 것도 기쁘지만 받는 것도 되게 기쁘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아서 네.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뭐 사랑을 받는 것만 이제 말고 이제 네. 주는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른 결혼해서 네.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 자녀에게 사랑을 많이 베푸는 네. 그런 삶을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또 사랑을 받아본 분들이 또 잘 줄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많은 사랑으로 자라난 세대인 만큼 또 뒷세대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도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장안의 허재 사찰내에서 진행되는 남녀 간의 만남과 수행 프로그램 나는 전로를 중심으로 오늘 묘장 스님 모시고 함께 해봤습니다. 끝으로 인사도 저희가 합점으로 좀 전해보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